대망의 수열이 극한 첫 시간이에요. 오늘 듣는 내용이 진도상으로는 한 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되게 중요하니까 이번 중간고사에 너네 아마 수열의 극한 또는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가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그림을 오늘 이제 그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뭐 문제 풀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데 이 단원의 시작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기 같은 거를 잘 다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생각과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니까 너무 어려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푸는 요 첫 번째 단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니? 수열의 극한. 지금 수열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으니 뭐 어떤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 뭔 뜻인지 일단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앞쪽에 있는 말 수열의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말이네요. 수열이 뭐였냐? 숫자가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나열된 숫자들을 통해 우리가 이 기말고사 공부하면서 규칙 찾는 연습이나 이런저런 식 세우기 같은 걸 많이 하고 공식도 많이 외웠죠. 그 단원이 수열이었어. 즉 숫자들이 나열되는 게 한 번 더 나오나 봐. 그러면 몇 달 전까지 우리가 배우던, 몇 달 전에 아니죠. 한 1, 2주 전까지 우리가 풀던 그 수열 문제들이 여기서도 활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속상하지만 수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국셈 할 때 이제 구구단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구구단 중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너네가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게 수열이라는 거에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장 그 기본기 되는 것만 물어봐.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정도,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라든지, 등비 수열의 합 공식, 이 정도만 알면은 사실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수열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못 풀진 않아. 그러니까 혹시 이제 문제 풀다가 당연히 뭐 수열 문제가 조금 껴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 풀 때마다 조금씩 확인하면 되는 수준이니까 수열 갖고 너무 어려울 필요는 없고요. 이 단원에서 주는 이제 개념을 잘 받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어쨌든 지난 학기에 배우던 수열이라는 놈이 재료로서 좀 등장을 한다. 당연히 더 중요한 말은 수열보다는 뒤에 있는 극한이겠지. 그럼 이제 극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고 갑시다. 극한이란 말 이거 들어본 적은 있죠? 언제 써? 공포영화 광고할 때 이런 말에 극한의 공포, 극도의 배고픔 이런 말 하지. 완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끝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한은 이제 한계, 한도 할 때가 한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극한의 공포라는 건 뭐야? 얼마큼 무섭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로 무서워 그 소리야. 그치? 이해되나? 극한의 배고픔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거는 이제 마치 이런 거지. 그거를 딱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최대만큼이야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됐나? 수열의 극한이란 일단 극한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 됐나? 당연히 국어 단어로서의 어떤 의미보다는 수학에서 얘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 큰 정도? 뭐 이런 뜻인가 봐. 1,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규칙을 찾아볼까요? 무슨 규칙이 있니? 일씩 커진다. 이게 바로 수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야. 나열된 숫자를 통해 그들의 규칙을 찾기. 그럼 얘는 다음 항으로 갈 때 1씩 더하기 때문에 나한테 만약에 뭐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면 1을 몇 번 더하면 되겠다. 이런 걸 구했던 게 이제 수열 단원이지. 맞냐? 근데 잘 봐. 10번째 항, 100번째 항 이런 걸 구했던 게 수열이야. 그건 그 숫자들의 규칙을 찾으면 돼. 근데 지금 극한이란 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뒤에 있는 항을 찾아라. 그게 수열의 극한이야. 됐나? 그럼 잘 봐. 야, 1, 2, 3, 4, 5, 6, 7, 8로 가면 맨 뒤에 누가 있나 내가 알아볼래.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어. 그 숫자는 굉장히 크다를 알 수 있죠. 됐나? 그렇다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우리한테 물어봤던 건 뭐야? 나열된 숫자들을 통해 뭘 찾아내라? 규칙을 찾아내라. 그게 수열에서 배운 거야.
그럼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뭘 배우는 거야? 그 나열된 숫자를 통해 규칙을 찾은 뒤 이게 계속 진행됐을 때 저 뒤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경향성. 됐나?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1, 2, 3, 4, 5, 6, 7, 8 땡땡땡 이렇게 가는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얼마씩 커진다? 1씩 커진다.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어떤 경향성을 갖습니까? 굉장히 커집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경향성은 얘는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고 가는 이런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는 거야? 1씩 빼고 있죠. 그쵸? 그리고 얘의 경향성은 점점 뭐 되는 거야? 그러므로 저 뒤에 있는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없는 완전 끝에 있는 저 숫자는 얼마인지 몰라도 굉장히 작은 수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수열의 극한이란 그 수열의 맨 끝함. 물론 맨 끝함은 있다 없다. 그쵸? 그 너네 바닷속에 뭐 들어있냐? 맷돌 들어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짠 거 아니야 바다가. 문과인데 감성 없냐? 그래갖고 소금 계속 나오잖아. 그래갖고 책도 읽고 해야지. 전래동화잖아. 그 소금 그 뭐냐 그 맷돌이 왜 빠지지 바다에? 그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니까 이제 어떤 새끼 혼자 먹으려고 그 배로 싣고 도망가다가 계속 소금 나와가지고 가라앉는 건가? 네. 소금은 썩냐? 아 이런 얘기 너무 문과한테 하면 안 되죠. 네. 소금은 안 썩죠. 설탕은 썩게 안 썩게? 혜민이 책 받았니? 네? 저기 카운터 가면 이거 요 개념센이라는 책이 있거든. 요거 하나 들고. 카메라에 너 얼굴이 나오는 게 나오겠지만 괜찮으니까 빨리 나가. 책 옆에 아마 이름 적을 수 있게 해놨을 거야. 너 적고 나오면 돼. 여튼 맷돌 얘기를 한 건 뭐야? 이 맷돌이 멈추니 계속 나오냐 소금이. 그러면은 수열에서 가장 뒤에 있는 저 항은 사실 있어 없어? 그럼 계속 뒤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놈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놈은 어떤 특징이 있냐를 물어보는 단원이 바로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 됐나?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두 개의 예를 들었는데 뭐 사실 극한이라는 게 처음 배우는 단어긴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네. 맨 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단원이구나. 근데 그 물음을 이제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할게요. 수열의 극한을 구해라 라는 말은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의 가장 뒤에 있는 항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 맨 뒤에 있는 항으로 가면 이 수열의 항 번호는 점점 커지죠. 됐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수열의 항 번호가 어떨 때? 굉장히 클 때. 그 수열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나? 근데 항 번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사실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지. 굉장히 크다라는 건 어느 정도 크다는 소리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만큼 크다는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호 하나를 배웁니다. 그게 이렇게 생긴 기호야. 이거 뭔지 아니? 본 적 있냐? 뭐라고 읽어? 얘는 무한대라고 그래. 무한대. 없는 거야. 그치? 됐나? 그럼 무한대는 잘 봐. 숫자냐? 왜? 무한대 숫자인가? 가장 큰 숫자? 그렇게 말하면 될까? 의미상으로는 맞지. 이게 되게 큰 숫자야, 무한대는. 그쵸? 근데 이거 멈춰있는 숫자야? 계속 커지고 있는 애야? 무한대라는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고 가볍게 받아들여도 되긴 하는데 사실 그 숫자는 정해진 거는 아니고 계속 그냥 커지고 있는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큰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무한대. 됐나? 그래가지고 항 번호가 굉장히 커져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항 번호가 어디로 가깝게 간다? 무한대로 가깝게 간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 그래가지고 수열의 극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수열 같은 경우는 AN이 뭐니? 1항은 1, 2항은 2, 3항은 3, n항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n이 이 수열의 항의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녀석은 바로 이 수열의 항의 값이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1항의 값은 1, 5항의 값은 5, 뭐 이렇게 되는 애겠죠? 됐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n 화살표 무한대라고 쓰면 이게 무슨 소리야? n은 누굴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읽을 거야. 그래서 n이 무한대에 가까이 갈 때, 뭐 n이 굉장히 커질 때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이럴 때 AN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이다. 됐나? 항번호가 졸라 커질 때 그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을 조금 기호로 표현한 게 이렇게 되는 거야. 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n이 그 수열의 뭐라고? 항번호. 그 다음에 AN은 그 수열의 항의 값이 되겠죠. 항번호가 커질 때 그 수열은 뭐가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됐나? 근데 뒤에 있는 애는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그 경향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쓴 것도 조금 너저분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호 하나를 만듭니다. 우리 시그마라는 기호 배운 적 있냐? 무슨 뜻이야? 시그마. 여기다 쓰고 줄게요. 자, 이거 무슨 뜻이니? 뒤에 있는 식에 K라는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1의 다음 숫자인 2를 대입하고 2의 다음 숫자인 3을 대입하고 언제까지? 5까지. 그럼 총 몇 번을 대입하게 되죠? 5번을 대입하게 되지. 그 5번을 대입한 후 그들을 뭐 해라? 더해라. 라는 게 바로 시그마라는 기호의 뜻이지. 근데 이걸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기호를 만든 거야. 됐나? 마찬가지로 항번호가 졸라 커질 때 그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은 좀 너저분하기 때문에 기호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기호가 뭐냐면 한계, 영어로 뭐야? 리미트. 그래가지고 이 극한이라는 그 표현을 리미트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극한을 구해라. 다른 말로 리미트를 구해라. 똑같은 말. 리미트를 영어 단어로 쓰면 L, I, M, I, T겠죠? 됐나? 기호로 쓰기엔 너무 영어가 많아가지고 뒤에 전배를 빼서 L, I, M만 쓸 거야. 그리고 읽을 땐 뭐라고 읽는다? 리미트라고 읽으면 된다. 리미트, 뭘 구하라는 뜻? 극한을 구하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리미트 밑에는 시그마처럼 n이라는 애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뒤쪽은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뭐라고 읽는지 한 번만 볼게. 자,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읽으면 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됐나? 자, 의미는 뭐야? n이라는 게 엄청 커질 때 AN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뜻이야. 근데 n이라는 건 이 수열의 번호죠. 그리고 AN이라는 건 수열의 값이지. 됐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요것과 여기서 얘기한 요것이 같다 다르다? 같은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호를 쓰인다. 됐니? 자, 하나 더. 리미트는 앞으로 너네가 수천 번 쓸 겁니다.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문제를 보통 풀 때겠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수열이라는 극한부터 이 미적분이라는 책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이 미적분이라는 책이 안 끝나죠. 수능에까지 나오니까 계속 너네가 푸는 문제에 리미트라는 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LIM이라는 걸 쓰는 게 굉장히 귀찮아. 그래가지고 보통 쌤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필기체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L 필기체로 쓰면 어떻게 되니?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가지고 이 리미트는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필기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쓰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근데 이 뒤에 있는 것도 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저기 있는 그대로 그냥 LIM이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적는 사람도 있어. 사람에 따라.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쌤 같은 경우는 얘랑 좀 비슷하게 L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크게 돌리고 여기 점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너네가 편한 대로 쓰면서 너네에 맞춰서 쓰면 돼요. 내 거 따라해도 되고, 니네가 혹시 EBS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기서 하는 사람 거 따라해도 되고, 학교생 걸 따라해도 되고, LIM이라고 적어도 되고, 너네 편한 대로 적으면 되니까, 그거는, 되게 많이 앞으로 쓸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쓰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물론, 서술해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적어야겠지. 이런 건 알겠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생략해가지고 좀 빨리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어쨌든 이런 비율을 하나 배웠습니다. 됐나?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뭘 배운다? 그 수열의 경향성을 공부한다. 경향성은 100개냐? 졸라 많게 100개 없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내겠지. 한 10개 정도 경향성 중에 정확히 말하면 6개인데 얘는 경향성 몇 번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수열의 단원의 첫 번째 문제인 거야. 그리고 그것만 이해해도 수열의 극한이 한 절반은 했다고 봐도 될 거예요. 자, 8페이지 위쪽에 뭐라고 써있니? 수열의 수렴. 자, 그 다음 페이지 수열의 어떤 수열의 극한 중에는 몇 가지 종류의 경향성이 있는 거야? 수렴이라는 경향성이 있고 발산이라는 경향성이 있는 거야. 정확히 이 두 개입니다. 근데 수렴이 2개가 있고 발산이 4개가 있어서 총 6가지니까 그 6가지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야. 자, 수렴과 발산이라는 말은 사실 수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작했냐? 외국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 말을 우리나라 말에 맞게 번역한 게 수렴, 발산이야.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우리나라 단어가 없을 수도 없죠. 예를 들어 귀납족 이런 거 어렵잖아. 그치? 뭔 소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 같은 거 잘 못 받는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 분들이 딱 그지 같아서 동백꽃 이런 거 얼마나 좋냐. 봄봄 이런 거 좋잖아. 이 집에 이거 없지 막 이러잖아. 재밌단 말이야. 우리나라 문학도 재밌어. 근데 왜 노벨상으로 안 뽑혀? 누가 심사해? 미국인들이랑 외국인들이 심사하잖아. 딱 봤는데 한국말로 써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작품은 뭐가 필요해? 그래, 번역이 필요해. 그래서 그 작품을 작가가 내가 딱 쓴 그 표현을 정말 맛깔나고 그대로 외국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작품이 훌륭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그 나라 말로 옮기는 기술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작년인가? 올해 초냐 작년이냐? 작년인 것 같은데 올해 초인가? 헷갈리네요. 작년인 것 같다. 한강이라는 작가 아니지? 문과잖아. 문창과 갈 사람 없어? 한강이라는 작가가 있어. 여자인데 젊어요. 30대 초반인가? 초반 중반인가?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어. 들어본 적 없냐? 베스트셀러야. 이 사람이 맨 부커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외국상이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받기 힘들잖아. 근데 걔네가 심사해가지고 통과를 해가지고 상을 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작품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뭐 재미있겠죠? 나 안 읽어봤는데 재미있대. 근데 사실 뭐 모르겠어. 그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촉망받고 아주 대단한 작가였느냐? 그건 아니야. 너네가 모르잖아. 공지영 아니? 공지영 알아? 공지영 알고. 또 아는 사람 없나? 요즘 작가? 하여튼 많이 알지만 그 중에 한강 이런 사람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게? 훌륭한 번역가가 있었어. 그 번역가는 캐나다 사람인가? 외국인이야.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전공해서 외국인인데. 너네 비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말 졸라 잘하는 외국인들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어를 아주 이해하고 있는 거시기 이런 거 아는 사람. 푸르스름하다. 그럼 외국인 모르잖아. 외국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한국말 중에 존댓말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해. 언니, 여동생. 이 똑같은 애는 그냥 시스터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개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되게 어려워하고 파라면 파란 거지. 우리는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아주 짙푸르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가 생각하는 이 표현이랑 우리나라 표현이랑 다른 거잖아. 근데 한국어를 공부했던 이제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잘 이해해서 그 말을 그 나라 그 말에 맞게 잘 옮겨가지고 이제 이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를 그래도 거의 잘 다 옮겼나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등하게 심사를 받고 상을 이제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거의 최초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작가들이 주는 상인가? 근데 쌤도 이과 출신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그게 나와가지고 되게 난리 났었어.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영어로 베지테이리언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책 중에는 외국에서 되게 많이 팔린 책이에요. 작년인지 올해인지. 뭘 말하고 싶냐? 수학 공부하다 보면 너네가 느낄 게 있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외국말 그냥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대충 갖다 박은 거야. 그러므로 수렴이라는 말이 실제 우리나라 말 중에 있죠. 발산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 중에 있지. 맞냐? 수렴 뭐야? 의견을 수렴한다. 이럴 때 쓰잖아. 또는 어디를 이렇게 쑥 들어가고 있다. 이럴 때 수렴 이런 말을 쓰잖아. 발산. 끼를 발산한다. 뚱뚱거리는 거야. 그럴 때 발산 이런 말 쓰잖아. 근데 그 한국어와 실제 이 문장에서 쓰인 뜻은 완벽히 똑같지는 않아. 그러므로 너네는 원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적을 필요가 있어. 헛소리를 좀 길게 했는데 수렴이라는 말을 보지 말고 의미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수렴 동그라미 치고 위에 번역 좀 적을게. 극한값이 있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극한값이 있다. 수렴 극한값이 있다. 자 그러면은 눈치가 있다면 발산은 뭐겠죠? 극한값이 없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극한값이 없다. 한마디 더 적을게. 발산한다는 거는 뭐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적어도 됩니다. 당연히 수렴은 발산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되죠. 굳이 말을 두 번 할 필요 없으니 수렴이 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갈게요. 자, 수렴한다라는 건 뭐라고 받아들이라고? 극한값이 있다. 발산은 극한값이 없다.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야 된다. 요거는 너네가 이 단어를 보고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그 속뜻을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수렴, 발산. 자, 수렴에는 두 가지가 있고 발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수렴. 수렴 뜻이 뭐였다고? 극한값이 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극한값이 있다라는 게 아예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1, 2, 3, 4라는 수열은 어디로 갔어? 저 뒤에 가면 결국 그 극한은 엄청 크죠. 그럼 값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크다라는 거는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굉장히 작다지 얼마라고 말할 수 없지. 근데 이런 건 극한값이 없다라고 불러. 그럼 극한값이 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예를 보여줄게. 자, 수열 중에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자, 첫째 항은 얼마? 1. 둘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3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이 바로 n분의 1이라는 수열이에요. 됐나? 이 항이 끝없이 커지면 자, 분자는 계속 얼마? 1. 분모는 어떻게 되죠? 점점 커져요. 언제까지 커지는 거야?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렇죠? 그럼 분모가 커질수록 저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지.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커질수록 실제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2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작고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작고 그렇죠? 100분의 1, 1000분의 1, 조분의 1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맞나? 좀 잘 봐. 엄청 작아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얘 동영상. 되니? 끝없이 작아진다. 멈추지 않고. 그렇지? 근데 얘랑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작아진다라는 거를 얘기할 때 초등학교나 이때까지는 양수에서만 얘기해.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 얼마야? 그럼 1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를 배우고 무리수라는 것도 배우고 실수라는 거 다 배우고 나서 지금 가장 작은 수는 0이냐? 아니죠. 0보다 마일이 작고 마일보다 마이가 작고 그치?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장 작다라는 뜻인데 n분의 1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네. 0은 0도 되지 않아. 이해됐나? 근데 작아지는 건 맞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 아주 큰 수 분의 1은 실제로 양수, 음수 중에 뭐야? 양수야. 근데 이 양수가 작아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작아지는 거죠. 그럼 저 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수는 누구에 점점 가까워진다? 0이 끝없이 가까워진다라고 부를 수 있지. 됐나?
n분의 1이라는 거는 작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0이라는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해도 되네. 이해됐나? 그럼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어. 이 수열은 0을 향해 가. 됐나? 그러면 그거를 얘의 경향성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합니다. n분의 1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n분의 1이라는 수열에 뭐라고 부르는 거야? 경향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자, 그 경향성을 이제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n분의 1의 극한은 어때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을 구해라 라고 한 이 표현이 바로 뭐라고? n분의 1의 경향성, 즉 극한을 구해라. 근데 n분의 1의 경향성은 뭐야? 어딜 향해 간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 얘는 0을 향해 갑니다 라고 부르면 돼. 됐니? n분의 1이 0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0을 향해 갑니다라는 뜻이야, 이 기호는. 알겠나? 이해됐죠? 두 번째. 3이라는 수열을 좀 볼게요. 얘는 1항이, 2항이, 별거 아닌 수열이네. 얘는 모든 항이 얼마인 수열이야? 3인 수열이야. 그러면 잘 봐. 저 맨 뒤에 있는 애가 이번엔 누군지 확실히 알지. 누구? 3. 걔가 몇 번째 항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누구가 분명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수열은 3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3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은 얘 저 뒤에 3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는 뭐라고? 0에 점점 가까워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둘은 조금은 다르네요. 이해됐나? 그래서 우리 어쨌든 경향성은 얘는 뭐가 된다? 3이 된다라고 읽으면 되는데 3이 된다. 3이 된다라는 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의 경향성은 뭐가 되는 거다? 3이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네요. 리미트 똑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수열은 뭐가 된다? 잘 봐. 이 두 개의 표현을 갖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 극한값이 어떻다? 있다. 둘 다 뭐야? 극한값이 있다. 얘네 아까 극한값 있었어? 없었어? 졸라 커지고 졸라 작아지는 건 숫자가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0, 3 이렇게 0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가거나 3이 딱 돼버리는 이 두 녀석은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됐나? 그리고 극한값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저 수열은 뭐 한다 라고 말해도 돼? 수렴한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콜? 그래요. 발산까지 하고 쉽게. 두 번째, 발산. 발산한다라는 말을 기억하지 말고 뭐라고 기억하라고요? 수렴하지 않는다 또는 극한값이 없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 그래가지고 얘는 수렴하지 않는 낙 수렴인 거야. 발산은. 자, 제일 대표적인 거 좀 전에 봤네요. n이라는 수열. 자, n이라는 수열은 이 수열이 어떻게 돼? 1, 2, 3 땡땡땡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저 수열의 항번호가 끝없이 커졌을 때는 뭘 알 수 있어? 경향성은 알 수 있네. 엄청 커진다. 근데 얼마인지 알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극한값이 없다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근데 어떤 숫자로 가는지는 몰라도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는 알 수 있네.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 커집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양의 무슨 뜻이야? 뭐가 뭐다? 플러스다. 무한대 무슨 뜻이야? 졸라 크다. 플러스로 졸라 크게 됩니다. 그 소리야. 근데 발산이란 말은 어떤 수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뭐 이런 거겠죠. 됐니? 근데 잘 봐. 중요한 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했을 때 이 양의 무한대로라는 표현은 너네 입장에서 이건 서비스야. 뭐라고? 서비스라고. 자세하게 써줄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가요라고 하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얘는 극한값이 없어. 이러면 끝이야. 졸라 커지는지 졸라 작아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얘는 없어. 이러면 끝이야. 근데 좀 더 니네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을 땐
요런 형태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빨간 요 놈은 쓸 필요는 없지만 뭐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알고는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하고 특정 숫자가 되지는 않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숫자가 되진 않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극한값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합시다. 마이너스 m. 첫 항이 마1, 둘째 항이 마2, 셋째 항이 마3, 땡땡땡. 그러면은 응용합시다. 뭐라고 쓰면 될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간단히 말하면 뭔 뜻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간다는 소리죠. 됐나? 설민이 좀 있으면 쉬니까 좀만 참아. 음의 무한대로 발산. 아,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빈 공간에 좀 이따 필기하면 좋은데 필기할 시간은 줄 테니까 요거 이따 적어놔라. 한 장만 뒤로 넘겨볼래? 10페이지. 10페이지에 중간에 그 약간 내가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하게 조금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요 내용을 내가 지금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내용이랑 아마 너네 이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면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는 요거 적어놓고 나중에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거 밑에다가 옮겨 적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빈 공간에 적어주길 바랍니다. 좀 이따가 얘기할게. 그래, 음의 무한대로 발산. 마찬가지로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이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됐나? 하나 더. 마이너스 2의 n승이라는 수열 볼게요. 자, 첫 항이 얼마? 마이너스 2, 둘째 항은 4, 셋째 항은 마이너스 8. 부호 떼고 보자.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 자, 얘의 절대값은 커져. 근데 짜증나는 게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네. 숫자가 엄청 커지는 건 맞지? 근데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네. 맞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모르죠.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럼 잘 봐. 특정 숫자를 향해 가거나 특정 숫자가 되지는 않으니 얘는 우리가 뭐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발산한다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지. 절대값이 엄청 커지는 건 맞는데 이게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래갖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 진동이라고 해요. 진동일 때는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되나? 아, 왔다 갔다 거리잖아. 특정 숫자로 가지 않으니 굳이 얘의 모양을 진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자, 하나 더 할게요. 마이너스 1의 n승도 보자. 자, 첫 항이 얼마? 마이너스 1, 둘째 항이 얼마? 1, 마1, 1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네. 종종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거는 너네한테 뭐 때문에 나오게? 그래, 부호를 왔다 갔다 거리는 역할을 보통 얘가 하죠. 그러니까 이런 애가 그 시계 앞에 달려있으면 아, 얘는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구나를 알면 되지 굳이 이거에 막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여튼 얘도 뭐 하고 있어? 특정 숫자를 향해 가나? 마일1, 마일1, 마일1 왔다 갔다 거리네. 그러면 어떤 숫자를 향해 가거나 어떤 숫자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린 얘를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부를 거야. 근데 무한대가 되는 건 아니네. 양수야 음수야? 뭐라고 부르면 될까? 진동.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의 진동은 느낌이 좀 다르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진동하는 숫자가 몇 개야? 셀 수 없고요. 이건 셀 수 있어. 집합할 때 기억하지?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 진동, 무한 진동이라고 부른다. 여기 하나만 더. 진동은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정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숫자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 나는 걸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 13, 13, 13 이것도 뭐야? 이것도 진동인 거야. 됐나? 이해되죠? 그러므로 부호가 바뀐다고 해서 진동인 게 아니라 숫자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말할 수 없거나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말할 수 없을 때 이때 나오는 거. 그럼 예를 들어 1, 2, 3, 1, 2, 3, 1, 2, 3 이거 뭐라고?
진동. 어떤 진동? 유한 진동. 1, 2, 3 쓸 수 있잖아. 그쵸? 요렇게 수렴하는 거 2개, 발산하는 거 4개입니다. 됐나? 하나 더. 자, 수렴하는 거 2개 중에 누가 특이한 놈이게? 가까워진다? 된다. 된다. 자, 3이 되는 수열은 33333이지. 나올까? 그치, 왜? 3이라는 수열 쉽잖아. 맞지? 그럼 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대부분 수렴하는 수열은 1번이게 2번이게 1번이야. 당연히 1번이 나오겠죠. 2번은 딱 보면 3인데 나올까?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런 애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돼. 이런 애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외적인 상황. 알겠니? 이해됐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 4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잘 봐. 뭐라고? 뭔 뜻이야? 한 번호가 굉장히 커질 때 a n은 어떻게 됩니까? 4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돼. 또는 극한값이 4다 라고 하면 돼. 그때 여기서 a n은 4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 왜? 4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수렴하는 것만 갖고 4가 되는 건지 4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건지 알 수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낚인다고. 알겠지? 문제도 너네 함정을 그렇게 파니까 알고 있어야 돼. 4에 가깝게 간다고 하면 절대 안 돼. 극한값이 4다. 4로 수렴한다 라는 게 맞아. 그리고 AN이 누군지를 알아야 4가 딱 돼버리는 건지 4에 점점 가까워지는 건지를 알 수 있어. 알겠니? 즉 3이 된다라는 요 느낌은 맨날 나오는 거야?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야? 어쨌든 알고 있어야 된다? 버려도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저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 자, 2번째. 발산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발산. 그럼 느낌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졸라 병신같이 커지거나 졸라 이상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발산 봐봐. 그냥 한국어가 주는 느낌 봐. 양의 무한대로 발산. 우리가 생각한 느낌과 같다 다르다? 같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면 글로 졸라 가는 느낌이잖아. 이해됐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 비슷하죠? 무한진동 봐봐. 숫자가 아주 이쁘니 아주 병신같이 변하니. 그쵸? 발산과 느낌이 어때? 비슷한 거야. 이상해지잖아. 그럼 여기서 잘 봐. 어떤 숫자는 발산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이상한 모양이 돼.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얘네 셋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알겠니? 유한진동 봐봐. 이거 숫자만 딱 보면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약간 안 어울리죠. 이쁘잖아. 1마일 1마일은. 그치? 뭘 말하는 거게? 우리가 발산한다 라고 하면 보통 그 수열이 어떻다고 생각해? 굉장히 복잡해지고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작아지는 이상한 수열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은 애가 누구야? 이거라고. 다시 발산하는 것 중에 예외적인 상황이 누구게? 유한진동. 알겠니? 그래서 발산하는 애들은 이렇게 병신 같아 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면 보통 누구는 안 그래? 얘는 안 그래. 되니? 수렴하는 애들은 다 이래 라고 얘기하면 보통 얘는 안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는 요 두 상황은 수렴하는 것 중에 발산하는 것 중에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고요. 당연히 둘 중에 이건 쉽지.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온다. 알겠죠? 어떻게 나오는지는 문제 나중에 풀면서 얘기할 거고요. 하나 더. 발산은 그러면 4개 중에 몇 개가 비슷하고 3개가 비슷하고 나머지 1개가 좀 이상한 애야. 됐나? 자, 3개가 비슷한데 그 비슷한 것만 적어보실게요. 요거는 와닿지 않아도 돼. 일단 적어만 놓을게요. 얘네들은 특징이 있다. 이거 어디로 가지? 이거 어디로 가 이거? 무한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죠.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어디로 가? 그치. 요거 잘 봐. 뿔만 바뀌지? 다 절대값 씌우면 어디로 가? 이 세 녀석 전부 절대값 씌우면 어디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돼. 1번. 이 셋 다 뭐 씌우면? 절대값 씌우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요거는 나중에 외울 거지만 저거만 놓을게요.
두 번째 n분의 1 어디로 가? n분의 1 어디로 가냐고. 5분의 1, 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어디로 가게? 요거 좀 헷갈리지만 마이너스 n분의 1도 점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 마이너스긴 한데 0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 이건 어떨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0에 가까이 가네. 됐나? 그래가지고 셋 다 역수 취하면 어디에 가깝게 간다? 0에 가깝게 간다. 그래서 a n분의 1은 전부 0이다 라는 이 두 개가 요 3병신의 특징이야. 됐니? 요 빨간 거 두 개는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진동하는 거 보이냐? 부호가 바뀌잖아 계속. 근데 차이가 있어. 이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지만 숫자는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럼 얘는 발산이게 아니게? 아니 잘 봐. 부호 빼고 생각해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게 분모가 점점점 커지면 이 숫자는 어디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그 숫자의 부호가 뿔막뿔막 왔다 갔다 한다고 영향이 없죠. 뭔 소리냐면 유한진동은 부호가 무한진동은 부호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쪼그라드는 애지 이렇게.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이런 애는 어디에 가깝게 간다? 0에. 근데 이런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발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진동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는 모양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겠니? 자, 설명 좀 이따 할 테니까 조금 쉽시다. 자, 이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페이지에 간략하게 써 있거든. 근데 그 간략하게 써 있는 내용은 나중에 너네가 이제 공부를 다 한 뒤에 정리할 때 보면 되고요. 처음 얘를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돼. 이러면 수열의 극한의 시작을 아주 잘하는 거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정리 한번 하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게. 자, 수열의 극한이란 수열이 한 번호가 엄청 커질 때 그 경향성을 물어보는 단원인데 그 경향성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자, 이 두 종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땐 뭐라고 불러? 그 수열은 뭐 한다? 수렴한다. 극한값이 없는 경우는 그 수열을 뭐 한다? 발산한다. 수렴 발산이라는 거는 그냥 그 상징적으로만 알고 있어야지 속뜻을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 수학적인 뜻을 외워야 돼. 자,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어떤 숫자를 향해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숫자가 딱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 둘 중에 특이한 상황이 누구라고? 딱 돼버리는 숫자. 딱 돼버리는 수열. 그래서 요 예외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수렴하는 애들은 가까이 갑니다. 이러면 큰일 나. 두 번째, 발산하는 경우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다 말하는데 발산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을 너무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고 했지. 자, 발산은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엄청 커지는 경우와 엄청 작아지는 경우와 왔다 갔다 거리는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진동은 또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가지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엄청 커지는 거랑 엄청 작아지는 게 가장 너네한테 많이 보이는 그 발산하는 경우일 거야. 그 다음에 무한 진동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근데 네 개 중에 원래 발산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버린다라는 느낌이잖아. 그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네 개 중에 누구? 세 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느낌이 누구? 마지막에 있는 게 유한진동. 됐나? 즉 발산하는 네 녀석 중에 조금 다른 성질을 띠는 애가 넷 중에 누구라고? 유한진동. 그래서 발산하는 애들은 아주 병신 같아 라고 얘기하면 아닌 애도 있어 라고 해야 돼. 요 상황을 기억을 꼭 하시고 왜 얘가 중요하다고 했는지는 아직은 와닿지 않겠지만 문제 풀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배운 거냐면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는 총 6가지고 그 6가지가 뭐다라는 거 알면 수열의 극한 문제의 한 70%는 맞출 수 있어. 이 수렴 발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 2개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나머지 25%를 맞출 수 있으니 총 95%를 맞출 수 있어.
자, 마지막 5%가 뭐냐? 좀 어렵게 나올 텐데요. 발산하는 세 녀석의 특징도 알고 있으면 100%야. 근데 요거는 사실은 플러스 알파라 버려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나오면 맞춰야 돼. 그러니까는 이 세 녀석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절대값 씌우면 다 뭐한다? 무한대로. 역수치하면 다 뭐로? 0으로. 요 두 개까지 알고 있으면 요 수렴 발산은 끝이야. 여기서 내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나? 요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또 적을 필요가 있거나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으면 그 유튜브 가가지고 요거 정지해놓고 다시 쓰면 되니까 뭐 이렇게 활용하시고. 자, 11페이지로. 자, 1번 위에 적겠습니다. 3번까지 있다.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극한 구하는 방법 3개야. 극한 구하는 방법 극한 구하는 방법 1, 2, 3 이렇게 있는 거야. 저 위에 충분히 적으니까 위에다가 적으면 될 것 같아. 극한 구하는 방법. 자, 그러면 도대체 극한을 어떻게 구하냐.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예로 몇 개 구해봤지만 정확히 이제 어떻게 구할지를 적을게요. 자, 1번 숫자를 대입하여 규칙을 찾는다. 설빈아 쓰고 있어? 기운내. 숫자를 대입하여 규칙을 찾는다. 뭐 뭔 말인지 알겠지만 좀 이따 할 거고요. 2번 그래프를 그려본다.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본다. 좀 이따 할 겁니다. 자, 3번. 3번에다가 야매라고 적는다. 무한대를 대입한다. 자, 세 가지 다 뭔 소린지 문제 풀면서 5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5개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섞어가면서 얘기할 테니까. 3개를 적었다. 수열의 극한을 실제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숫자를 다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직접 찾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2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이 있고요. 3번째, 무한대를 대입해보는 방법이 있어. 질문!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뭐게? 야매. 알고만 있어. 단, 서술형 풀 때 그렇게 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빨리 야매로 풀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게 정석된 풀이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죠? 1번부터 갑시다. 자, 1번에 누가 있습니까? 1-m제곱이라는 수열이 있는지 1-m제곱이라는 수열에 뭘 구해라?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 이해됐니? 맞냐? 그럼 간단하게 이 수열이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놈만 있나 봐. 근데 한 놈만 있을 때는 그 한 놈을 이렇게 5개 중에 이거야! 이거 참냐? 다 해봐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풀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아, 극한값은 이렇게 찾는구나. 자, 그 다음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라는 말은 극한값을 구하세요라는 말과도 같겠죠? 없으면 못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을 구하세요. 그래도 똑같은 말이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말을 조금씩 바꿀 수 있으니 그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는 이해하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라고 하면 저 수열의 리미트를 붙이세요. 뭐 이런 말이랑도 똑같죠. 어쨌든 1-m제곱을 갖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얘의 극한은 어떻게 구하됐어? 1번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하여 규칙을 찾는다.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0, 2 대입하면 그쵸, -3, 3 대입하면 -8, 4 대입하면 -15 이렇게 가는 규칙을 보다 보니 이 수는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됐니? 그래서 우리는 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디로 발산한다고도 알 수 있니?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도 돼. 됐나? 근데 그냥 발산이라고만 띡 적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서비스로도 내가 적고 싶을 때만 적는 거다.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잘 봐. 어떤 숫자를 n에다 대입하자. 근데 예를 들어 1, 2, 3, 4를 대입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쓰는 건 n이 아니라 1-n제곱이지. 이해됐나?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오고 0이 나오고 2를 대입하면 누가 나오고 이렇게 읽어도 되나? 즉 내가 대입하고 나온 값을 적는 저 행위는 마치 어디서 하던 거랑 비슷해? 함수에서 하던 거랑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녀석을 무엇으로 봐도 함수로 봐도 상관이 없지. 그러면 대입하는 n을 뭐라고 생각할까? x 1-n제곱은 뭐라고 생각할까? y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뭐야? y는 1-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됐나? 몇 차 함수? 그릴 수 있나? 오케이. 2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미안. 어디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고 이거 뭐 1 대입했을 때랑 마이 대입했을 때가 0이니까는 그 x절편도 구할 수 있는 상태죠. 뭐 또는 뭐 자기가 알아서 꼴리는 대로 그리면 돼. 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지. 됐나? 자, 근데 내가 구하는 걸 생각해보자.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라는 건 n이 어떻게 될 때? n이 어떻게 될 때를 구하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n이 굉장히 커질 때. 그치? 그때 누가 an이 어떻게 되니?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나? x가 어떻게 될 때? 굉장히 커질 때. y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럼 잘 봐. x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는 이 그래프에 이게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지금 x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그래프는 x가 되게 커질 때 이런 식으로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겠네. 됐나? 그럼 이 내려가는 이 파란 점의 무슨 좌표를 보면 되는 거야? y 좌표를 보면 되죠. 됐나? x가 굉장히 커졌을 때 무슨 좌표를 보면 돼? 그럼 굉장히 커졌을 때 이 y 좌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 아래로 처박히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파란 녀석이 특정 숫자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끝없이 작아지니까 뭐라고 부르면 돼?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됐나?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유용할 때가 있지만 단점이 있어. 식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아는 그래프면 그리면 되죠. 근데 만약에 3차, 4차, 분수, 루트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그리는 게 좀 더 귀찮지. 즉 2번은 언제 유용해? 그래프가 한눈에 들어올 때. 굳이 안 들어오는데 억지로 그래프로 그릴 필요는 없어. 됐나? 이게 두 번째 방법. 이해됐니? 세 번째, 얌에다 n에다 뭘 대입해라? 무한대를 대입해라. 대입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됐나? 중요한 건 무한대겠죠? 자, 무한대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개 크겠지? 거기에 마이너스가 달렸네? 뭐가 뭐야? 그럼 마이너스 개무한대야. 그치? 근데 거기다 얼마를 더해주면 돼? 1을 더해주면 돼. 1은 신경 써, 안 써? 이건 꺼지는 거야. 그럼 간단히 말하면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랑 마이너스 무한대랑 큰 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냥 엄청 커지고 있다는 의미를 굳이 제곱해서 쓸 필요는 없고 이건 야맨 거다.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쉽긴 쉽죠? 됐니? n이 엄청 커진다는 건 그 n에다 무한대를 이렇게 넣어보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앞으로 너의 문제 풀 때 어려울 필요는 없어. 알겠니? 두 번째 2번. 자,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3이네. 자, 이 2번 별것도 아니지만 주의할 점 하나만 보자. 이거 3의 n승 안 붙은 거 잘 봐야 돼. 그 n승은 앞에만 붙어 있죠? 그러면 그 수열은 어떻게 되는 수열이야? 숫자를 얘기해 볼까? 어떻게 되죠? 마3, 3, 마3, 3 되는 거지.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n의 무한대를 넣으면 얘도 좀 이쁘진 않지. 그러므로 이런 거는 숫자를 직접 대입해보는 게 편하네. 2번은 뭐 한다? 1번
발산한다. 그 다음 무슨 진동? 유한 진동이다. 유한 진동은 발산 중에 어떤 애를 써? 예외적인 애라고 했죠. 유한 진동. 어쨌든 얘는 뭐 한다? 발산한다. 3번. 로그 2에 갑자기 로그가 나오네, 그쵸? 2에 n 플러스 1. 자, 숫자를 넣어볼래니까 로그라서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아직 로그 그래프 그릴 줄 몰라. 그치? 문과는 로그 그래프 그릴 일이 없다. n의 누구 대입해 볼까? 그게 이제 야매적이지만 제일 편한 방법이야. 자, 무한대를 대입하시면 무한대 플러스 1도 뭘까? 그럼 결국 로그 2에 무한대란 소리야. 자, 진수가 수면, 이놈들. 야, 로그 2의 무한대는 특정 숫자에 가깝게 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졸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이해됐니? 야, 로그 2라고 되어 있는 게 뭐 로그 2든 로그 3이든 뒤에 진수가 졸라 커지면 이것도 커지는 거지. 맞죠? 4번 3분의 2의 n-1승이네. 됐나? 보자.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자, 무한대를 늘려니까 좀 애매해. 지수에 무한대를 늘려니까 어색하네요. 아직. 물론 뒤에 가면 쉬워. 근데 아직은 우리가 좀 어색해. 그래가지고 숫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1항이 1이네. 2항은 3분의 1. 그 다음 9분의 4. 이런 식이네요. 됐나? 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작아지지. 왜 작아지는가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자, 어떤 숫자에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1보다 1. 얼마 또는 2 이렇게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지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얼마를 곱해? 3분의 2를 곱하니까 점점 숫자는 작아지는 거지. 근데 음수가 될 수는 없고 0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지만 어디보다 작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게 간다고 보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2에 n-1승은 어디에 가깝게 간다? 0. 즉 얘는 뭐 한다? 수렴한다. 4번이겠네요. 자, 그다음 5번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승 봅시다. 자, 1 빼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의 n승 뭐 하는 애야? 무슨 진동? 유한 진동에다가 1 더해봤자 소용없죠. 얘네들 뭐 한다? 발산한다. 다시 수렴이나 발산을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유한이랬니 내가? 무한 진동. 미안. 무한 진동. 다시 이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극한을 물어보면 가장 먼저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수렴한다면 뭘 얘기해주면 돼? 그 극한 값을 얘기해주면 돼. 이걸 극한 값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발산, 즉 수렴하지 않으면 그냥 발산이라고 적고 끝내도 되고 발산 중에 무슨 발산인지 적어도 되는 거야. 알겠죠? 얘를 보고 발산인데 이 무한진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냥 발산 적어도 되고 굳이 처음부터 무한진동이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틀리면 안 되니까. 됐나? 자, 그럼 밑에 있는 유제 1-1번은 너희가 숙제로 할 수 있겠죠? 처음 시작이니까 이 한 문제 따위 잘 풀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끼면 이제 2학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보자 한 문제 잘 풀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 자, 뒷장은 필기 하나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 시간이 얼추 다 돼가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무데나 적어도 되는데 중간에 개념 어프로치라고 있잖아. 그쪽 빈 공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 빈 공간에 말 좀 적을게.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며 그 극한 값은
극한값끼리 계산한 것과 같다.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며 그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계산한 것과 같다. 멘트 하나 더 있습니다. 단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중요하니까 적어볼게요. 단 분모는 0이면 안 된다.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며 그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계산한 것과 같다. 자, 지금 쌤이 얘기해준 거는 수열의 극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데 우리가 모두 쌩까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요 말 많이 되뇌이시고 내가 수업할 때 아마 이 말 한 50번 할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익숙해질 건데 이 익숙해진 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써먹나도 나중에 봐봐. 자, 일단 밑에 위에 박스에 노란 박스 좀 잡아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두 수열이 있는데 AN, BN인데 둘 다 뭐 한대? 수렴하는 애들이 둘 다 있어. 얼마로 수렴하냐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로 수렴해. 그러면 AN이 알파에 가깝게 가는지 알파가 되는지 알아 몰라? 그런 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어쨌든 수렴한다 라고 했고요. 뭐 밑에 쭉 이제 그걸로 어떤 계산이 되나 봐. 그럼 이 5개는 우리가 외우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이해를 할 거다. 맨 뒤에 5번에만 별표 쳐놔라. 그리고 단 그쪽에도 별표 쳐놔. 그리고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그 5번에 별표 친 거 의미만 좀 보고 하자. 자, 첫 번째 요렇게 돼 있는 거 보이니? 끝났어. 밑줄 친 거 얘기만 하고 갈 거야. 이거 보이나? B에는 0이 아니다 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의미가 뭐게? 의미를 이제 적을 겁니다. 무슨 뜻이게? 발산대? 그 분자 분모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요것만 보고 얘기해요. 자, BN이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잘 봐. 생각하라는 거다. 답은 뭐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답을 알기 전까지 저게 뭐지라고 생각해보는 그 찰나에 한 10초, 15초가 너네의 점수를 만들어. 설미 정신 안 차려 1분 남았는데 어떻게 됐어? 야, 원래 오비 일학이야. 계속 쳐 자니까는 조금만 숙여도 쳐 자는 줄 알잖아. 어떻게 돼? 잘 봐. 너네한테 부족한 걸 알아야 돼. 식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주 부족한 거야. 근데 문과에서 이런 스킬만 아니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되면 되게 쉽다. 이걸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자, BN이 0이 아니라는 말은 좀 천천히 해석하면 이런 뜻이야. B1 얼마냐? B1 얼마인지 알아 몰라? 하지만 이건 알 수 있어. B1이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B1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 수 있어. 이 식을 보면. B1이 뭐라고? 0이 아니다. 되나? 질문. B2는? 얼마니? 모르죠? 근데 뭔 알 수 있어? 그래, 0이 아니다. 생각되나? 다시 한번 물어보자. 무슨 BN에 있는 모든 항들은 0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별것도 아니죠? 근데 이런 생각 못해서 너는 틀린다. 할 줄 알면 너네 플러스 알파 가져가는 거야. 다시 BN이 0이 아니다. 뭐라고? BN에 있는 모든 항들은 전부 0이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BN이라는 수열에는 뭐가 하나도 없다. 0이 하나도 없다. 됐나? 알겠지? 두 번째, 베타가 0이 아니다. 가져오고 끝냅시다. 밑에다 적어. BN이 0이 아니다. 밑에다 적읍시다. BN에는 0이 없다. 또는 모든 항이 0이 아니다. 적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베타가 0이 아니다는 무슨 뜻이냐? 자, 베타가 위에 어디 나와 있어?
리미트 bn이 얼마래? 베타래. 근데 그게 뭐가 아니다? 자, 이걸 좀 이쁘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bn은 어디로? 0으로 0이 아니래잖아.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수렴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별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읽어내야 된다고. 자, bn이 0이 아니다. 무슨 뜻이었죠? bn에 있는 모든 항들은 뭐가 없다? 0이 없다. 자, 베타가 0이 아니라 무슨 뜻이야? bn이라는 수열은 어디로 수렴하지는 않는다. 그 말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쉬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